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네. 다른 GV에서는 못 듣는 이야기들이 그 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들이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보통 이렇게 동종업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이야기 나누시면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이 카메라 바깥에서 그냥 사석에서 계실 때 그 정도 수위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거 비슷한 근접시까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독님들의 생각을, 그리고 그간 겪어보신 일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끄집어 내보도록 해요. 네, 그 디렉터스 컷 어워즈가 올해로 21회째인데요. 사전 행사로 이제 디렉터스 체어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그 좀 극장이 해제되고 마스크도 실내에서 쓰지 않아도 되면서 본격적으로 네, 오프라인 만남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감독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의 영화로 선정되신 감독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저희 먼저 그럼 자리에 앉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강윤성 감독님께서는 올해의 영화가 아닌데 2022년에 영화가 아니라 올해 시리즈를 연출하신 카지노,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네, 감독님께 소개를 직접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지노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강윤성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여기 모더레이터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세 분의 감독님께 허심탄회하게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리하게 감독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거를 기대를 하면서 올해의 감독 네 부분에 선정되신 감독님들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동훈 감독님, 원래 공지에는 최동훈 감독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 재밌다라는 걸 알고 작업을 미루고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저는 외계인 2부 대사 녹음 중인데 지금 한국의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녹음실 일정을 빼기가 아주 빠듯하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자르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저희들끼리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언제나 그 감독조합에게는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너무 좋고 강 감독님도 그렇고 다 두 분 감독님도 너무 오래간만에 뵙고 또 처음 뵙고 이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관객분들에게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 윤재경 감독님은 사실 이제 감독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그 최동원 감독님이 소개해 주신 그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의 조직위원장님이시기도 하세요. 민기동 감독님과 공동으로 여러 해를 역임을 계속하고 계신데 또 이 자리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아, 예, 안녕하세요. 영화 영웅을 연출한 윤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올해 영화의 뭐 후보로라도 선정이 돼서 정말 되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감독님들이 선정하는 작품에 제가 영화를 20년을 했는데 감독님들이 뽑으신 영화 중에 후보로 오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무슨 근데 이건 표를 집표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올해의 감독상 후보들을 발표하지 않고 진짜? 그냥 승자 독식 아, 1등한 사람만 아, 발표해서 했기 몰랐어요. 때문에
언제나 끼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끼셨을걸요인 거군요. 그렇게 끼셨다는 크게 건 뭐 모르는 위안이 되진 거고. 않지만은 그래도 네. 너무 돼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감독조합 지금 회장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민규동 감독이랑 둘이서 네. 예, 주변에서 또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감독조합 자리가 회장 자리를 되게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실 그 텐데.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너무 둘이서 오래 해먹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정확한 팩트는요. 제 전에 그 회장님이 봉준호 감독님이고 부회장님이 우리 최동원 감독님이었는데 그냥 저랑 그 민규동 감독 그 님이랑 둘이 그냥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할 사람이 없다고 그 둘이서 그냥 하래요. 예, 그래서 감독이 됐고요. 그 회장이 됐고요. 장기 집권은 이 최동원 감독님하고 봉준호 감독님은 그 이준익 감독님이 해가지고 감독들 몇 명 불러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 민규동 감독이랑 둘이 이제 다른 감독님들 이제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월급도 없어요. 그 돈을 10원도 안 줘요. 그리고 다 바쁜 사람들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도 안 주고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그 민규동 감독님이랑 둘이 되게 막 너무 서운하다 그러면서 우리 그만두자 막 이야기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죠.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으신 감독님들이 있으면 진짜 꼭 좀 추천을 해주세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 네.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극한 방법을 뭐 좀 점찍 어둔 감독님을 식사 자리로 부른다거나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2년 요새는 밥 먹자 그러면 이제 그 회장을 찾아야 된다는 걸 소문이 나가지고 밥 먹자 그래도 안 와요. 이제 바쁘시다고. 감독들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진짜 한국 영화 감독조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뽑히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알게 됐네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신규 회원님이신 건가요? 네, 언제 가입하셨죠? 안태진 감독님. 네, 가입한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네, 네. 2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2개월. 네. 선배 감독님들을 보시고 이 조직이 네. 좀 몸을 늘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보다 제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감독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당당한 그 회원이자 그리고 또 올해의 그 영화 중에 한 편으로 또 영화 부문 선정이 되셔서 오셨는데 사실은 그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안태진 감독을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다려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영화감독조합 마스코트가 뭔지 아세요? 네, 여기 포스터 보셨었죠? 올빼미죠, 올빼미. 네. 감독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노렸습니다. 근데 저는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네. 저 어쨌든 네. 재밌는 농담하면 바로 오기 전까지 그 나랑 다른 그 감독님들이 야 그 독수리 아니야? 저도 몰랐어요. 올빼미라는 거를. 누가 만든 거예요? 최동원 감독님.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빼미 감독들을 상징하는 그 일단 감독들이 잠을 잘 못 자고 밤에만 좀 나돌아다니는 성향이 있어서 네. 간혹가다 그 동네 주민들에게 범죄자로 그 오인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아직 부족하지만 뭔가 이렇게 탁 낚아채고 싶은 그런 어떤 용맹함, 현명함 그런 걸 또 가지고 싶어서 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올빼미를 감독조합의 로고로 쓰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태진 감독님이 올빼미라는 영화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뭐 여러 이유로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유가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된 그 신입 회원님과 함께하는 디렉터스 최영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영화 부문은 5편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주신 감독님들 모신 감독님들 외에도 또 올해의 영화로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그리고 김학민 감독님의 한산 용의 출연도 또 선정이 되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다들 이제 그 작품 때문에 박찬욱 감독님은 해외에서 작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만나고 싶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없지만 이 나머지 3분 감독님 그리고 또 이제 수장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성 감독님은 지금 시리즈 부문에서 패널로 또 이제 참석하셨고 선정이 되셔서 시리즈를 만드는 것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앞서서 1시간 반 동안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아마 이제 안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테지만 영화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영화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투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기약이 없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 이 OTT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반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감독님들이 지금 상황을 토로를 하셨는데 실제로 감독님 좀 극장가 체감하시는 건 어떻게 좀 체감이 드시는지. 저는 그래도 여기 계신 감독님 영화는 다 극장에서 봤고 네네. 또 후보작으로 올라오신 한산 그다음에 뭐지? 헤어질 결심까지 다 극장에서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극장이 저희가 요 전 타임에 논의했었던 부분인데 극장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줄은 거는 또 사실이고 예전처럼 이렇게 또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환호하면서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죽은 건 또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감독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작년에 핫한 영화들을 만드셨던 감독님들이시고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요 전 타임에서 이제 시리즈만 했던 감독들이어서 훨씬 더 체감적으로 극장에 대한 느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최동 감독님부터 한번. 최동 감독님 먼저 들어볼까요? 그럼 네. 그렇죠. 작년에 그런 여파를 가장 잘 느껴본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OTT 때문에 극장의 관객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극장이 경쟁하고 있는 거는 OTT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다른 문화 생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공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한 식당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장에서만 느꼈었던 그런 문화적인 풍족함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데서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단 극장비를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국은 긴 코로나 터널을 뚫고 구정 때 이제 그걸 풀었죠. 코로나 그걸 풀고 극장은 가격을 내렸어요. 근데 많이 내린 건 아니고 한 500원 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가격을 좀 내릴 테니 와서 영화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게 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힘들고 하지만 저는 관객에게 그런 사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OTT랑 영화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외국의 영화 학교 이름 보면 라디오 드라마 필름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라디오와 드라마와 영화와의 경계를 그들은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은 좀 그런 경계가 있었죠. 근데 그 백남준 선생께서 그 살아계셨을 때 돌 김용옥 선생과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김용옥 선생이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트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이 텃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텃세는 존재하고 그 텃세를 깨가면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OTT와 영화와의 그 가운데 있는 텃세라는 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극장의 문제에서만큼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담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여름 시장의 포문을 여느라 감독님이 체감하신 그 극장가 작년, 네, 올해 이 얘기를 아우르는 말씀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 윤재경 감독님께도 네,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우리 최동원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사실 이제 현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CJ, 쇼박스, 롯데, 뉴, 메가박스 이런 메이저 투자사에서 메인 투자를 선다고 하잖아요. 이 회사가 메인 투자가 되면은 전체 그 제작비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CJ, 쇼박스, 롯데, 뉴, 메가박스 자체 그 회사 돈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메인 투자라 하면 50%? 예, 팩트를 이야기하면 20에서 30%, 맥시멈 30%입니다. 그 말은 나머지 7, 80%는 부분 투자사,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창투사, 극장에 가면 공동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쫙 그 나와 있잖아요 초반에. 그분들이 7, 80%의 돈을 제작비로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코로나 3년 가까이 지나면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것도 별로 없고 그 펀드와 창투사가 대부분의 영화를 투자하신 부분 투자사들이 다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는 뭐냐? 그분들이 거의 다 영화 투자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다 떠나가셨어요. 이제부터 CJ, 쇼박스, 롯데, 뉴, 메가박스에서 메인 투자를 선다는 말은 이제 그 회사 돈으로 7, 80%를 대고 나머지 2, 30%를 부분 투자사가 한테 돈을 받아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제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어느 기업이 하이 리스크, 시장은 줄어들고 관객은 오지도 않고 시장이 쪼그라든 산업에 리스크는 더 올라갔는데 그 흥행을 목표로 가능성이 희박한 제품에 투자를 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개봉할 만한 영화가 아직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게. 근데 올해부터 지금부터 이제 한국 영화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극장에 과연 한국 영화가 한 달에 몇 개가 나올지 과연 나오기는 나올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좀 되게 암담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국 영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되게 우려스러운 게 미래를 바라보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초반부터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말문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사실은 감독님 그 코로나 기간에 극장 관객 수가 초반 코로나 때는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그 정도로 관객 수가
줄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지금 좀 회복세이긴 한데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그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도 좀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스타는 탄생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올빼미의 눈으로 관객들과 만나신 안태진 감독님은 또 그 올해 극장을 어떻게 또 체감을 하셨고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하시고 관객들과 만나셨는지 감독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데뷔했는데 어떡하죠? 이제 좀 해보려고 되게 오래 걸려서 했는데 네. 아,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줄 몰랐고요. 네, 그 저는 한 편 연출했기 때문에 이게 비교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질문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수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강윤성 감독님도 이제 그 굉장히 데뷔가 좀 늦은 케이스였다면 그 아마 이제 그 늦은 데뷔를 자축하기에도 굉장히 그 빠듯한 시간이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관객들과 만날 때 그 즐거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즐거움이 있으셨는지 너무 윤재균 감독님께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네 감독님의 개인 체험을 한번 네. 개봉하니까 이렇게 스케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네네. 네네. 근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끝나던데요. 그래서 별 이렇게 뭐 감정을 느끼기가 이렇게 네. 네,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암울하다, 암울하지 않다. 약간 객관식으로 한번 네,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깝깝합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뭐 감독님 혹시 뭐 더 첨언하시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네, 네, 얘기해서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된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괜히 그래서 극장가의 현실을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자연스럽게 이거를 넘겨서 영화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어느 분 최동원 감독님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최동 감독님 외계인 너무 재밌게 봤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1부, 2부를 동시에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에 대한 구상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영화를 구상한 게 5년 전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6년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암살이 끝나고 그리고 암살이 2015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영화를 준비하다가 그 영화를 못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판타지 영화를 한 번 더 찍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았고 저는 그 세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판타지의 세계도 되게 아주 넓은 세계니까 그 중에서도 좀 B급 영화 같은 세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찍어야지라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나이 얘기에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제가 4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50대에 만들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장 시나리오를 쓰자. 그리고 이걸 찍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나리오가 대략 한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롯이 복잡한 플롯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제 세계 안에서는 이게 다 안 복잡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복잡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세계를 맞춰가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고 그리고 그 세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제가 좀 단순한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뷔할 때부터 영화의 반은 다 플래시백으로 채워야지라고 해서 데뷔작을 만들었고 타짜도 10개의 다른 이야기를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뿌려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계속 극장에 오면 관객은 천재가 되고
그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외계인도 그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붙여서 그것이 마치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만들고 그 이야기의 본질은 클라이막스에 다가가서 드러나는 구조로 짜면서 혼자 이걸 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 이후에 다시 판타지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판타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 리얼리즘이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은 리얼리즘을 벗어나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그 리얼리즘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났을 때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아둔한 캐릭터와 현명한 캐릭터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뭐 그런 그 복잡한 세계 속에서 시작하게 됐고 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은 네. 저희 집사람이 외계인을 보고 나서 야 이거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시리즈물로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강 감독님하고 제가 처음 만난 게 범죄도시 개봉하고 나서 친구가 됐잖아요. 네. 그때 와이프분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그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늦었다라고. 그 애초에 왜 시리즈물로 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들이 많죠. 그 고민을 하셨었어요. 하긴 했죠. 시리즈물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또 다시 다른 형식의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저도 요새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작법을 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고민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 넓은 화면에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모두와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그 쾌감 그리고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외계인과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는 혹자는 실은 외계인은 이거 말고도 다른 버전이 되게 많은데 이 세계관으로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 어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엄청난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1부와 2부의 구성을 이제 그 구성적으로 1부가 필연적으로 성공하지 않고서는 2부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그렇죠. 감행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것을 감행하게 된 데는 김용하 감독의 꼬드김도 좀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물과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연작이고 따로 띄어진 작품이 아니니까 연작으로서 극장에서 한번 이것을 실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부를 아주 열심히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그 판타지 장르의 그 어떤 그 한국 영화 안에서 한국 영화계 안에서의 그 접근의 희박함을 얘기를 하셨다면 사실은 이제 그 뭐 영웅 같은 뮤지컬 영화는 정말 이제 개봉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윤재균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제 뮤지컬 원작으로 잘 시도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뮤지컬 영화를 개봉했다라는 거, 만들었다라는 거, 제작했다라는 거 자체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감독님 다른 작품들도 항상 좀 약간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만들고 개봉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담감과 체감을 느끼셨는지. 사실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최동원 감독님도 안태진 감독님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뭔가 이래 필이 꽂혀 버리면은 이게 딴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시장 이후에 이제 무슨 작품을 할까 이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 크게 두 가지 작품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귀환이라는 SF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인데 그거랑 영웅이랑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귀환이라는 작품은 인터넷에 보면은 막 시나리오 유출됐다고 하는데 감독님 직접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결국은.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른 행성에서 벌어지는 네.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시나리오도 다 완성이 돼 있고 캐스팅도 어느 정도 되고 이랬었는데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처음 말씀드리지만은 투자 심사하기 전날에 제가 엎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다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는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게 이제 영웅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더 마음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아까 feel이었어요. 그래서 영웅이라는 작품은 2012년도에 제가 공연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마 여기 공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안중근 의사 그분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고 이래서 눈물이 났던 게 아니라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끝나고 너무 죄송했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너무 불쌍했었고 너무 죄송했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작품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귀환을 뒤로 미루고 영웅을 택하게 됐고 또 영웅을 택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뭐 창작 오리지널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도되는 거니까 목표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이게 그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을 절대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다는 거 하나랑 그래도 이제 K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이제 또 뻗어 나가는 입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라이브로 가자는 결심을 했었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고통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모든 고통이 안 해본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 예. 진짜 뭐 1000만 넘은 영화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영웅이 지금까지도 저는 제 작품 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아니 감독님 근데 사실 원작 뮤지컬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에 감화가 되었다면 다른 형식을 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뮤지컬이란 장르를 고수한 데는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도전 의식 늘 이제 좀 약간 프론티어가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부담이 큰데도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른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뮤지컬 형식을 꼭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그건 또 취향의 문제인데요. 그냥 항상 새로운데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아마 최동원 감독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고 작품 만드실 때마다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 또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한 새로운 형식에 대한 도전인데 그게 아마 뭐 앞으로 이제 안태진 감독님도 뭐 그러실 것 같고 이 크리에이터들은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항상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많은 감독님들 보면 새로운 거 거기에 대한 그 스스로 채찍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게 뭐 다른 걸로 해서 좀 더 상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뮤지컬 장르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 안중근 의사 이야기 그 자체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뮤지컬 공연을 보고 그 공연 자체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었고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뮤지컬 장르 외에 다른 거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안태진 네. 감독님한테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올빼미였었습니다. 굉장히 스토리 구조가 잘 돼 있고 긴장감의 후반부에서 몰아치는 설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거를 신인 감독님이 찍었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제 생각도 나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뒤풀이도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독님은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연출하실 때는 어떤 뭐 이런 사항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합류한 거는 4년 됐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영화사 담당의 백연자 대표님한테 그 아이템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주맹증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주맹증 걸린 사람이 궁에 들어간다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흥미를 끄는 구석이 있었고요. 예, 가서 뭔가를 목격하고 함정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자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매력에 빠져서 한 4년 동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나리오 작업만 한 몇 년 정도 작업하신 거죠? 본격적으로 쓴 건 한 1년 반에서 2년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촬영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고치면서 해서 사실 뭐 실제 기간은 좀 더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긴장 구조가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에는 뭐 올곧이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작가분들이나 배우들의 협업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런 구조는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짰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르적으로 이제 그 팩션 사극이라는 그 장르를 하시면서 좀 쾌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연출자로서 그 지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감독님이 이제 오랫동안 연출부 또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고 필모그래피의 왕의 남자가 있기도 하잖아요. 대표 경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극을 현대적으로 지금의 관객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종의 그 해결 그 고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시대극에 대한 어떤 해답들을 좀 찾아가셨는지. 일단 그 정통 사극 말고 스릴러 사극을 관객들이 한참 동안 못 본 것 같았고요.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사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장르가 일단 가지고 있는 그 현재성 같은 것들이 일단 좀 있다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극하면 이렇게 정치 사극하면 이렇게 뭐 주로 예를 들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이렇게 어전에서 싸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엔 썼다가 그런 장면들은 일부러 다 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빼고 주인공의 시점을 따라가는 영화로 만들면 좀 더 현대적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최동원 감독님이 이제 그 B급 영화 특히 이제 그 판타지물에 대한 것들에 그 굉장히 강력한 호가 있다라는 걸 전우 씨 때부터 느끼기도 했고 또 전우치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욕은 다 먹었거든요. 그쵸. 네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타짜를 찍고 전우치를 찍었다는 건 어떤 배신? 정치병이 있다는 그쵸, 얘기인지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하여튼 근데 타짜도 B급 영화고 전우치도 B급 영화이기 때문에 그 주류의 세계의 저 변두리에 있는 그 변두리의 총합들이라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 올빼미 되게 네. 저도 역시 재밌게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외계인을 유준열 배우랑 하고 그리고 외계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올빼미로 촬영이 넘어갔고 네. 그러면서 뭐 너무 더 관심이 있었고 근데 영화에는 뭔가 영화가 끝나고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올빼미를 보고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뭐 너무 좋은 디테일이었고 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도가 그 최고조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의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근데 그 장면을 제일 쉽게 썼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네. 그냥 한 번에 쭉 거의 썼고요. 네, 그리고 거의 고치지도 않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래서 그 되게 쉽게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찍어보니까 이게 네, 그 호흡과 디테일들이 다 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찍다가 큰일 났다. 씬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진짜 찍다가 큰일 났다. 진짜 진짜 식은땀을 많이 침이었어요? CG? 네, 네. 절반 정도 되는 침이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뭐 최동 감독님 얘기도 드린 거는 사실 이제 그 두 감독님이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강윤성 감독님도 지금은 조금 읽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뭘 고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안태진 감독님은 워낙 이제 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홀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 이 팩션 사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시대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다음 감독님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 그 사실은 제 데뷔를 꽤 오래 했는데요. 그 동안 사극은 한 번도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역사책을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조선왕조실록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다음번엔 역사극 말고 다른 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작품 뭐 하세요? 일단은 SF를 쓰고 있는데요. 네. 네, 아직 더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최동 감독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저는 SF 감독들이 그 가끔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SF에 대한 그 무한한 애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SF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세계관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만나서 네, 네. 전수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나도 다음 거 SF 하는데 좀 조언을. 제가 우주선이랑 우주선은 다 찾아봤고 네. 외계인이라는 외계인은 다 찾아봤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많고 또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도 많기도 하고 또 B급 감성을 가진 그 유쾌한 영화도 많기도 한데 감독님이 어떤 걸 할지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겠네요. 윤재균 감독님은 SF 하는 거에 대해서 난 하지 찬성하시나요? 말라고. 아니 SF 우리의 나갈 길은 SF입니다. 네 우주로 나가야죠. 네. 네. 한국은 해양 영화도 없잖아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네, 뭐, 우리의 나갈 길은 SF다. 네. 어떤 작품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두 감독님의 작품도 짧게 너무 잘 아시는 작품들이긴 한데 소개를 여러분들께 왜냐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섭섭해하실까봐 제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가씨 이후에 6년 만에 나온 작품이어서 그 최동 감독님은 7년 8년만 그죠? 네 감독님도 네 8년만이신데 네 박찬욱 감독님은 좀 많이 만드신 편인 것 같습니다. 11번째 장편 영화고요. 이 작품 굉장히 이제 그 전작에서 보여준 강렬한 에너지 대신 섬세하고 절제된 연출
그리고 우아한 미장센으로 두 남녀의 감정을 담아서 올해 가장 아름다운 멜로 영화로 소개가 되기도 했었죠. 평단의 창사와 관객의 또 이렇게 호응을 얻었는데요. 75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사는 네, 강윤성 네네. 감독님께서 짧게. 예, 한산은 이순신 감독의 활약을 그린 시대극 한산 용의 출연. 부제가 용의 출연인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1761만 관객을 동원한 블록버스터 명량에 이어 노량 죽음의 바다로 이어지는 3부작의 구성으로 근 10년간 마블과는 다른 한국 히어로의 시리즈물의 형태를 만든 독보적 작품이다. 전작의 성공 사례에 이어 특히 기술력 구현에 국뽕이 차오른 결과물이었다. 총 러닝타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51분의 해전씬 한사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승리의 해전이었고 그 부분을 마치 당시로 돌아간 듯 살려낸 게 중점이었다. 해전의 연출 무엇보다도 앞선 다른 영화가 아니라 김한민 본인의 작품이 레퍼런스가 된 독창적 작품을 완성해 2022년 여름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네, 그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지금 읽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슬슬 감독님 버전으로 다시 얘기해 주시기로 슬슬 눈이 하셨거든요. 안 보일 때가 돼가지고 네. 정확하게 안 보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강윤성 감독님과 좀 앞서 이 작품들을 어떻게 또 만들게 되셨고 어떤 도전이 있으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전에 그 한국 영화 감독 조합 그 감독 연출자,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그 만들어 보신 감독님들은 이들 작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질문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서 감독님들은 이 작품들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이 질문을 다 모두에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올해 영화 5편 중 아니면 이제 올해 시리즈들도 많았는데 그 작품들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 작품은 탐난다. 아니면은 내가 했으면 더 잘 연출했을 것 같다. 한 작품이 네, 감독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팬이고, 네. 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 박찬욱 감독님의 걸작 3편 중에 한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고 느껴지고 같은 감독으로서 되게 존경심이 드는 영화였고, 거기서도 저는 박해일 씨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는 모습에 그렇죠, 네네. 저건 정말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정석영 작가와 박찬욱 감독님이 마르틴 백스 시리즈라고 이제 북유럽의 경찰 연작 소설이 있는데 10권 네. 정도가 나왔어요, 한국에. 그걸 다 사서 웃는 경관. 네. 네네. 웃는 경관이 이제 상을 받은 이제 유명한 네. 작품이기도 하고, 그 작품을 읽으면서 이 겨울밤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그리고 세간의 평가처럼 마틴 백스 시리즈가 없었다면 이후에 경찰을 다룬 소설도 많이 탄생하지 못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고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들이 저에게는 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감독님이 만드셨다면 최동훈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면 이 장면은 그렇게 안 끝났겠죠. 누군가가 누구를 속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 영화 중에 이건 내가 만들고 싶었어, 나는 저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라고 하는 다른 감독님의 영화가 있긴 한데 그거는 네네. 관상이에요. 그 작품에 좀 결함이 있나요? 네. 아니요,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관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관상도 역시 어떤 스릴러 역사극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전통적인 셰익스피어 극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멋진 영화구나. 뭐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올빼미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되게 훌륭한 각본에 그리고 확실히 한국 영화가 그렇게 많이 시도하진 않지만 가끔씩에서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런 현실 그러니까 그 실화와 같이 결합된 어떤 멋진 스토리 같은 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노래들은 좀 많이 그 리메이커도 하잖아요. 감독님의 간상이나 헤어질 결심을 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윤재경 감독님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이거를 제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든 작품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냥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은 사실 저는 올빼미였어요. 예. 네.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네. 저도 강 감독님처럼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되게 임팩트가 가장 컸던 작품이고 그리고 또 이 작품을 신인 감독이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었고 저런 친구가 안 나와야 우리가 우리 같은 노땅 감독들이 오래 가는데 이제 큰일 났다. 네. 되게 큰일 났다 이런 막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안태진 감독님의 올빼미였는데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위대해 보이고. 그래서 아까 질문에 저거를 내가 했으면 더 잘했겠다가 아니라 저런 작품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겠다 하는 작품이 뭐 진짜 뭐 다 그랬어요. 올빼미 같은 작품, 뭐 헤어질 결심도 마찬가지고, 뭐 외계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여튼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런 작품을 못 만들겠다 하는 생각 든 작품이 저는 이제 위대해 보이는 그런 작품인들 같고 또 어차피 뭐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만든 거는 괜찮은데 이런 신인이 또 그런 작품을 만들어 버리면 그래도 첫 작품에 이런 만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현장감 막 떨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쓴 시나리오를 그대로 표현해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다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저는 뭐 안 감독님한테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은 어느 작품을 꼽으셔야 되나요? 이런 찬사를 듣고 나서 네. 넘버 3 같은 뭐 제가 하면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작품보다도요. 네. 조금 훔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윤재인 감독님의 거의 모든 작품에 나오는 그런 코믹한 장면 같은 것들이나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제일 최근에 본 거는 사실 외계인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OTT로 다시 한번 봤는데 극장에서 한번 보고 OTT로 다시 봤는데 다시 보니까 극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웃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이미 긴장을 하고 봤던 것 얘기하셨습니다. 같아요. 네. 아니 그때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준열 배우에 바로 이제 출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네네. 제 나름대로 긴장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긴장이 이렇게 좀 풀어진 채로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미디 영화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다 말리고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우기고는 있는데 워낙 코미디 대가시고 또 네. 외계인에 나온 코믹한 장면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것
감독들이 훔치고 싶긴 한데 그게 훔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타고난 게 있는 건지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좀 네, 그래서 사실 네. 좀 전수받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윤재균 감독님 타고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상대방이 이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감독님이 코미디를 배우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영웅에 코미디를 넣었다고 욕을 들어 먹었고, 그 좀 반대예요. 나 스릴러 하고 싶다고 우리 제작자 뭐 이야기를 했더니 넌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처음 쓴 시나리오가 공모전에 당선된 게 그 신혼여행이라는 작품으로 공모전에 했는데 그게 코믹 스릴러예요. 예. 그러니까 스릴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 올빼미 보면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죠. 예. 근데 또 최동원 감독님 작품도 보면은 스릴러 미스테리 구조가 항상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감 있게 미스테리한 구조 있으니까 저는 히치콕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그 세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코미디의 단점은 안 웃기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코미디의 위대한 힘을 믿기는 해요. 저는 그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자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드라마를 환기시켜 버려서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는 그 강력한 극적 회전력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극장에 저는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매일 극장에 갔었던 모범생이었는데, 네. 그- 훗날 그- 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네. 근데 극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웃고 놀라고 이럴 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환타지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감독님들의 질문 중에 좀 선정을 해주시면. 네. 질문이요? 예. 네. 5페이지에 이거 꼭 이거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감독님들이 하셨으니까 한 감독님당 하나씩은 좀 질문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윤재균 감독님 거를 골라볼게요. 네네네. 감독님이 최동원 감독님 질문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재균 감독님 3번 네 1, 2번이 있었단 얘기죠. 네 3번 쌍천만 감독이십니다. 영웅 관객 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나? 솔직히 몇만. 네. 또 1,000만을 목표로 하는 작품을 한다고 하면 뮤지컬 영화를 안 했겠죠. 예. 예, 그 장르를 안 했겠죠. 딴 거를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국제시장 다음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흥행은 물론 손해는 나면 안 되니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뭐 몇만을 목표로 하고 딱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었고 정말 좋은 작품을 다음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자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렵게 300만을 넘었는데 300만을 넘기고 나서 300만을 넘긴 날 제가 정성화 씨를 비롯해 모든 배우분들한테 제가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300만이 넘었는데 진심으로 내가 1,000만이 넘었을 때보다 지금 기쁘고 행복하다. 진심이다 하고 보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진심이었어요. 와.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결론 그 답은 어떤 뭐 큰 대흥행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좋은 작품을 꼭 만들고 싶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강윤성 감독님. 네, 최동원 감독님한테 질문이 3개 있네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가로 2번 치고 민감한 질문이라고 저도 이거 되는 걸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감독님의 팬덤은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해외에서의 관심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 타짜를 외국에서 그 상영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느낀 건데 이 사람들은 타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자막도 뒤늦은 후회였는데 제가 자막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막도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거는 번역될 수 없겠구나라고 느꼈었어요. 전우치도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도둑들을 되게 좋아해요. 대부분의 유럽이 우리보다 도둑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네. 큰가요? 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네 영화는 다른 한국 영화처럼 잔인하지 않아서 되게 놀라웠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한국 영화들은 그 강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액션을 찍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아시아의 폭력적인 영화들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한국 영화가 아주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강한 취향을 가진 감독님들이 되게 많은데 역시 아시아 익스트림이라고 불리는 그 공포와 폭력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일종의 그 아트하우스 무비를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근데 외국 사람들이 제 영화 좋아하는데. 모르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해외 진출에 대한 네, 계획이 진출에 대한 궁금하다라고 해요. 의견을 여기서 일단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고요.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을 듣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영화만 보고 그 학업을 등한시해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울렁증도 있고 미국 같은 데 가면 벌써 입국할 때 막 줄 길게 서고 이러면 내가 여길 왜 왔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건 있어요. 외국 배우들과 같이 작업할 때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배우랑 작업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느껴요. 전 세계 배우들은 다 똑같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 인생 이제 근데 해외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주 강하게 있어요. 외국의 배우들과 같이. 그런데 그게 프로덕션의 주체가 미국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박수를 한 분이 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칠까요? 네. 해외 진출을 뭐 감독님이 원하시든지 않으시든 우리는 좀 기원하는 박수를. 네. 윤재윤 감독님이 이제 네. 다음 작품 왜 고개를 흔드세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네. 마지막으로 안태진 감독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라고 하셨고 감독님께서 긴 시간 한결같은 마음을 품기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동력이 있으셨을까요? 마음을 붙잡게 한 한 문장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네, 견디신 건 어디에 맞으신 한 문장이요? 거예요? 그냥 네, 살면서 그냥 한 살면서 네. 문장이요? 한 문장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지금 감독님이 데뷔까지의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경로들이 생겼잖아요. 사실 이제 학교도 많이 좀 만들어지고 학교를 통해서 장편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생겼다면 좀 옵션이 없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을 하는 거를 목표로 뒀을 때는 여러 가지로 뭐 이 질문에 해석을 붙여본다면. 네. 네, 뭐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다른 재주가 없어서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연출이 제일 와, 이렇게 제일 겸손까지 쉬웠어요. 뭐.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외국 사람들은 제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버텼다? 한 문장 뭐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혹시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많은 감독님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영화 안 할 때는 그냥 백수다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왜냐면 계속 뭔가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시간에는 감독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근데 그럴 때면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고통은 없으셨던 걸로 저희가 너무 약간 어떤 틀 안에 감독님을 몰아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감독님들이 감독님께 묻는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 관객분들, 이 자리에 오신 관객분들도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질문을 해주신 분께는 선물이 있어요. 포스터, 감독님들 포스터와 함께 그 감감무 도서가 또 발간이 됐거든요. 그 책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그 최동원 감독님 한 분만, 어느 분께 마이크 드릴지. 네, 제가 선택을 네, 하는 겁니까? 선택해 주세요. 네, 이런 건 진짜 잘 못해요. 네, 그래도 해주세요. 네, 손 도움을 앞에- 드릴까요, 앞에서 제가? 손 흔드신 네, 손 흔드시는 분. 블랙 네. 마스크 쓰신 분. 지금 세 번째 줄, 네,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동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감독님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정말 모든 캐릭터가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운드도 너무 좋고 이제 보는 시각적인 면도 너무 다 좋은데요.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이제 맞춰놓고 영화를 만드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만들다가 좀 조율하시는 편이신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쓸 때 그 아까 안태진 감독님도 1년 반 정도 썼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1년을 넘기게 쓰죠. 시나리오라는 게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도 그걸 계속 연달아 쓰고 아주 계획을 잘 짰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콘티도 자세히 고민해서 그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현장에 콘티를 가지고 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콘티를 그렸을 때랑 현장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를 되게 즉흥적으로 찍는 편이고, 카메라 앵글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대사도 그 자리에서 바꾸고 시나리오도 아주 많이 바꾸는 편이고 편집 때도 많이 바꾸고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아주 자유롭게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손 웰즈가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은 우연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기진맥진하지 않고 촬영이 끝나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즉흥성을 좀 줄일까라고 고민하긴 하는데, 외계인도 실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CG처럼 그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장면조차도 그걸 계속 현장에서 바꾸고 새로운 CG를 추가하기도 하고 있던 CG를 없애기도 하고, 그랬더니 MBTI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셨나요? 그래서 끝자리가 P로 앞에는 기억 안 나세요? INFP. 인프픽. 예. 제일 문제적이라는 걸로 알고 있죠, 저희가. 네. 근데 MBTI가 실은 그 정확하지 않고,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 연구소에서 MBTI 채점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찐이다. 네. 네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신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계획적인. 계획지 않은, 그러니까 P가 계획적이지 않은 이에요?
뭐죠? 이제 T가 이게 계획적인. MBTI가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계획이 없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획대로 찍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네, 네,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 성격 스타일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네, 맨 처음에 그 앞에 들었던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암울한 영화 영역의 미래라고 좀 얘기해줘서 네, 예, 잊고 좀 있었는데 다시 예.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미래가 밝지 않나. 왜냐면 여기 계신 분이나 뭐 저도 한국 영화는 기존의 그 뭐 외국의 블록버스터들을 보고 남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신 감독님의 영화들은 제가 여러 번을 엔차를 봤어요. 특히 네. 이제 윤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영웅 때 무대 인사 때 아, 셀카를 네, 좀 찍었었거든요. 혹시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엑스에서 네, 저 뒤에 앉았는데 오셔서 셀카를 찍었던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 가시는데 예, 기억납니다. 영화를 응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참고로 응원을 했어요. 왜냐면 양가 부모님, 가족, 지인 해가지고 한 5번, 6번을 봤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 마지막 날, 2023년도 첫날 네, 해가지고 그리고 목이 막히네. 네, 여기 계신 분의 감독님은 보통 관객들은 배우나 스토리나 제목 정도만 기억하지 감독님 이름을 잘 기억을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했어요. 근데 오늘 스페셜 토크라고 해서 감독님 뭐 프로필들도 보고 좀 외우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천만 관객의 맛을 본 감독님, 조감독님, 기획자. 여기 계시면 공통점.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나올 아까 뭐 제작 계획이나 이런 영화에서도 천만 관객의 맛을 또 보시라고 제가 올리브영에서 1,000만 원짜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배즙을 오늘 토크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 다녔어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네, 그 뭐 제작할 영화들의 1,000만 관객에 응원을 한다 그런 네.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질문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예. 질문은 한 개를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의 또 유명한 글로벌에 소개되는 것들이 뭐 기생충 같은 아카데미상에서 널리 알려졌고 K-팝 같은 것도 글로벌 타겟으로 음악들을 제작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 영화는 아직도 해외에 성공적으로 소개된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K-팝이나 뭐 기존의 영화들도 해외에 널리 알려진 계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화들도 K-무비처럼 글로벌 타겟으로 하는 뭐 그런 준비들이 있는가? 어쨌든 국내 시장은 작기 때문에 국내 관객들에 대해서 뭐 인정받는 대감독님들이지만 글로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전이 돼서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준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어가지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윤재경 감독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런 암울한 미래를 제가 예상을 했었고 그 긍정적인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끊어졌어요. 그 미래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시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우리 안태진 감독님 같은 분, 또 저나 또 최동원 감독님, 강민성 감독님처럼 치고 올라오는 우리 감독님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늙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또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감독들, 또 수많은 제작자들, 작가들, 저는 그들의 능력은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이 그 관객들이 극장에 오지 않고서는 못 배길 정도의 그런 작품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끊임없이 저는 만들어 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줄어들었으면
그 시장을 넓혀서 글로벌화 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계는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거기에 도전을 할 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한국 영화가 K-팝, K-컨텐츠 뭐 이런 것처럼 또 전 세계에 또 각광을 받을 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저도 그 유재윤 감독님의 대답에 덧붙여서 그 저는 되게 그 희망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 이유가 영화는 언제나 그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그 자기의 모습을 바꿔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토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영화가 첫 번째 변화를 맞이하고 TV가 나왔을 때 그 모든 가정에 TV가 보급되는 순간 영화가 전략을 바꿔서 그때 그 엄청난 대작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배너나 그 여러 가지 성서 영화들이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영화들이 TV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영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나중에 60년대 말이 되면 그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의 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패닉에 빠졌던 헐리우드를 구했던 건 아주 이상한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졸업이나 엑소시스트나 대부 같은 영화들이 그 헐리우드를 구원해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은 더 복잡한 시대가 되긴 했지만 저는 한국 영화가 이제 변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OTT와의 경계도 무너지고 OTT가 경쟁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투영된 다른 유형의 영화들이 등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 실제로 감독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고 우리는 뭐 저 개인조차도 다 관객이고 대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살고 있나를 알아보고 있고 뭐 그거에 맞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웅은 극장에서 저도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 72번 N차 관람한 관객분을 만났었어요, 직접. 네, 역시 네, 관객분께도 네, 그 좋은 질문 감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두 손 드신 분,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모든 감독님분들께 좋은 영화로 영화 감독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해 그 영화과 신입생이라서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영화를 만들 때 왜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넣지 않고 이러한 연출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인 건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어요. 네, 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검증을 어떤 걸 피하라고 하시던가요? 신입생이라서 아직 수업을 안 들어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미리 네, 네. 네, 네.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교수님들 말을 믿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네.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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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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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반대. 네. 저는 영화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에 그때 교수님들이 했던 얘기는 나레이션 하지 마, 플래시백 쓰지 마. 다 하셨네. 그때 나레이션을 써야지, 플래시백을 꼭 써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쇼트에는 다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더 락은 쇼트가 3,000개가 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는 만드는 걸 배우는데 뭐 32시간이면 배운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영화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혹시 답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경험자로서 교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님 말에도 동의를 하고 다음에 안태진 감독님 말에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들을 거는 듣고 버릴 거는 버려. 네. 근데 그 경험이 많은 이제 제작도 해보고 하면은 제가 많은 이야기는 안 해요. 한두 가지만 연출을 하실 때 이거는 경험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커트하면은 감독이 오케이냐 NG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경험을 하든지 저도 그랬고 초반에는 불안하니까 오케이 내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킵을 해놓고 한 번 더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 입장이라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가 아니고 NG면 왜 다시 가는지를 알아야 수정을 해서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인이었을 때도 많은 또 신인 감독님들도 컷 하고 난 다음에 NG면 왜 다시 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이건 현장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컷하고 나면은 오케이면 확실하게 오케이라고 하고 NG면 왜 NG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요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설명을 합니다. 왜 NG이고 다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한테 아주 기본 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감독이 기분 나쁘니까 느낌이 아니니까 설명도 안 하고 감독이 하자는 대로 해 이런 거는 저는 맞진 않다고 생각하죠. 이게 정답. 저는 컷하고 모니터에서 배우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저도 최동훈 감독님도 많이 했는데 저도 컷하고 나면 어떤 거는 명확한 거는 있는데 아리아까리한 거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 헷갈리는 게 한 20-30%는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하여튼 제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쯤 여쭤보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처음 찍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불안은 하고 그래서 계속 많이 가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좀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요. 촬영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게 오케이인가 NG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또 감독님도 대단히 경제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오케이를 하면 되나요? 제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비결. 모르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 헷갈리면 그 배우한테 가서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 이 오케이인지 NG인지 그러면 연기하는 배우가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앵글이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 잘 모르겠다면 또 물어보고 그다음 뭐 옆에 스태프들 다음에 뭐 연출부 이런 거 물어봐요. 저는 초반 그 뭐 두사발치 할 때는 막 그냥 모르는 뭐 그냥 촬영부 막내도 그렇고 뭐 단역 배우한테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고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바본가 이게 뭐 아는 게 별로 없지. 근데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아는 걸 안다고 하니까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쟤는 애가 스마트하지는 않는데 애가 거짓말은 안 하는 애구나. 그 신뢰를 배우와 스태프들한테 심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만
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면 컷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개인적인 겁니다. 컷하고 난 다음에 NG면 왜 다시 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독에 대한 설명은, 저는 감독은 영어로 뭐죠? 디렉터잖아요. 마스터가 아니에요. 예. 감독은 마스터가 아니잖아요. 연기를 배우보다 어떻게 더 잘해? 그리고 촬영 감독보다 어떻게 더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렉터 방향을 잡고 수많은 마스터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디렉터예요. 선장이지 기관사처럼 보일러 뭐 엔진을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잘 몰라요. 하지만 수많은 마스터들을 데리고 한 지점 목표를 위해서 가는 디렉터. 예. 그래서 감독은 마스터가 아니라 디렉터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가져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참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감독인데 시키면 시킨 대로 이거는 자기가 마스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디렉터로서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마틴 스콜세이지가 디카프리오랑 영화 찍을 때 막 디카프리오가 한 7번 정도 연기를 했대요. 근데 다 좋았대요. 근데 마틴 스콜세이지가 마지막에 한 말은 난 다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얘 딱 한 번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내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좋은데요? 하고 했어요. 그걸 제가 그 DVD 서플먼트에서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전우치 찍을 때 강동원 배우에게 네. 딱 7번째 테이크 끝에 저도 동원 정말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딱 한 번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더니 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오케이 합시다라고 일종의 협의를 하고 끝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주는 말은 실제로 배우랑 관계 맺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배우는 민감하고 어떤 영화 학교에서도 배우와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외롭고 민감하고 그리고 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배우와 같이 대화하는 법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배우와 대화하는 법은 진짜 오래 한 10년 넘게 하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예, 저는 이제 그 배우 대화하는 데 있어서 터득한 게 있어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이 영화 연출을 하시는 분들 배우한테 뭘까요? 딱 한마디, 딱 한 번만. 나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분들이랑 안 싸워요. 아니 싸우고 서로 해봐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많은 스태프들 이렇게 스태프들 한 100명 있잖아요. 근데 안태진 감독님이 주인공이잖아. 이 많은 사람들 보는데 정말 딱 감독이 거의 울먹이면서 딱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우 안 해주는 배우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별명이 한 번만이야. 그래서 제일 진짜 그 일본 말로 뭐 가오도 없고 네. 자존심도 없고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배우분들이 다 해줬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술 마시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감독이 애가 거의 무릎을 꿇으면서 딱 한 번만 하는데 누가 그걸 안 해주겠냐고. 근데 디렉터잖아.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존심을 그렇게 막 부리고 이러는 게 좀 똑똑할지는 몰라도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싸워요. 그냥 한 번만 하고 울면서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그냥 다 해줘요. 그러면 그 류준열 배우를 공유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각각 류준열 배우한테 어떻게 디렉팅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면은 감독님들의 다른 방법론이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다. 완전 이 천만 네네. 감독님과 신인 감독님이 또 한 그렇게 배우를 비교하시는 놓고 거예요? 어떻게 네. 디렉션을 주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똑같아요. 네. 그 류준열 배우가 와서 물어보죠. 오늘 어떻게 찍나요? 저번에 연습한 대로 찍으면 되나요? 그럼, 아니 내가 다 바꿨어.
액션에 움직이는 공간을 다 바꿔서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둘이 같이 걸어 다녀 봐요. 그리고 이제 무술 감독과 짜고 저희 가서 이제 두 분이 그걸 만들어 오면 보고 그러니까 상의하면서 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꼭 유준열 배우를 이길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냥 저는 그 배우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가 천재라는 얘기 사람들이 안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진짜 방식으로 네네. 비굴한 거는 다 아니요, 아니 비굴한 건 아니죠. 그가 천재일 수도 난 있잖아. 비굴해 되게. 감독님 근데 그렇게 하고서 정성화 배우한테 한 번만 해서 장부가 40번을 그러니까 한 번만을 하신 거잖아요. 40번을 하면 40번을 해줘요. 그렇죠. 예, 강도가 계속 세져야지. 딱 한 번만. 네. 그러면 조금 그 전 세대 감독님들의 답변을 들었고 안태진 감독님, 네 따끈따끈하게 유준열 배우랑 어떻게 네. 소통하셨는지. 그 유준열 배우가 그 외계인을 찍고 바로 왔어요. 네. 네, 별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디렉션을 주기보다 그래서 최동원 감독님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알았어.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네. 물어봐서 그런 코치를 많이 받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현명한 각자의 그 각자 도생의 방법론들이 있으셨다고.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강윤성 감독님은 마동석 배우랑 어떻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는지. 저도 사실 연출 스타일이 그 최동 감독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콘티까지 열심히 하고 현장에는 콘티를 아예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안 보고 현장에서 다 바꾸고 대사도 다 바꾸고 이러니까 롱 리브 더 킹 촬영할 때 이제 김래연이 아예 대사 안 해왔어요. 어차피 다 바꾸니까. 근데 네. 마동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현장에서 만드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전에 제가 범죄도시 찍었을 때는 동서이도 그렇게 유명한 상태는 아니었었고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아침 촬영인데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1시간 정도 잠깐 눈 붙였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 예민한 상태에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고 준비했던 대사를 현장에 맞게 다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호흡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해요. 네, 뭐냐면 일단 시나리오대로 저는 찍어요. 찍고 오케이 나면은 그 최동원 감독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고 나서 시나리오대로는 일단은 저는 찍어놔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대로는 일단은 찍어놓고 그 다음에 딴 거를 딱 한 번만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른 버전을 이제 해놓죠. 딱 한 번만 이거 되게 그 위력이 큽니다 이거. 최동원 감독님이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가 상상이 잘 원래 좀 약간 되게 날카로우시잖아요. 윤재균 감독님처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생겼나 봐요. 안경 쓰고 막 지금 다 안경 쓰셨어요. 그렇구나. 아니 나는 근데 금태잖아. 네. 아니 그리고 전 되게 힘든데 사람들이 제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배우들이나 다 최동원 감독님 보고 다 천재라 그래요.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 만나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해외에서는 왜? 아니 근데 이제 무릎을 꿇을 일이 있으면 꿇어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무릎이 또 안 좋긴 해요.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그 감독님들이 한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최동원 감독님은 본인이 그렇게 스타 배우들을 많이 기용을 하는 것인가, 배우들이 절로 찾아오는 것인가,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비결들 속에서 실제 스타여서
같이 캐스팅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스케줄 같은 거 되게 처음 보거든요. 그때 제 영화에 온전히 그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그렇게 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감독님의 작품을 통해서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정재 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범죄의 재구성 때 시나리오를 준 적이 있었어요. 까였죠. 근데 뭐 정재 씨만 깐 게 아니라 한 16명의 배우한테 네.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그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갈고 있다가 복수를 하는 방법은 작품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와, 천재다. 심지어 도둑들에서는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세요라고 해서 한 10테이크 정도 간 적이 있는데 네. 되게 체력 좋은 배우가 막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정재 씨가 그 도둑들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고 그 영화를 같이 찍어서 그 배우와 같이 세월을 보내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질문이 마치 그 지금 영화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수업 시간이 된 것 같은, 저기 수업료 내고 가시면 네,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네, 지금 너무 길어져서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네, 하나 더 받아도 된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네. 왜 어려운 거를 저한테 가까운 데로 가죠. 네, 두 번째 줄.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네, 우선 작년에 진짜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고요. 저는 모든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화나 하나로 3개를 하시는 그런 효과를. 영화나 시나리오를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쓸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리프레시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마 또 다음 작품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나는 대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저도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작가로 시작해서 감독이 됐거든요.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면은 저는 시나리오는 저는 일기처럼 써요. 막히잖아요. 막혀도 오늘 할당량을 정해놓고 오늘 10씬을 적어야 된다. 그럼 적어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씬을 적으면 120씬 시나리오면 12일이면 120씬이 나오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다 적어놓고 저는 또 조금씩 계속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막히었을 때 푸는 거는 저는 그 안 풀리더라고요. 그냥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그냥 뭐 자다가 또 일어나서 쓰고 하여튼 그냥 일기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일기 안 쓰면 선생님한테 그 다음 날 가서 일기 안 써오면 막 야단 맞잖아요. 그렇다고 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목표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냥 풀리든 안 풀리든 그냥 일단은 쓰고 봐요. 저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일기 쓰고 계시는 거죠, 다음 작품? 지금은 지금 일기를 그 영웅 개봉 이후에 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예. 일단 선생님한테는 이제 뭐 쓴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나중에 몰아서 이제 쓰려고 지금 이제 하고 네. 있지. 보통 일기가 그렇게 몰아서 쓰기는 써. 그쵸. 윤대균 감독님처럼 하는 스타일이 이제 농부과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매일매일 가서 밭을 그 돌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어부 스타일이에요. 한꺼번에 포획. 한 일주일 놀다가
배 타고 나가서 한 3, 4일 죽어라고 일하고 또 네. 들어와서 일주일 놀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도 시나리오는 20일만 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계속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리고 한 달을 놀아요. 아니면 20일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가서 20일 동안. 근데 그렇게 쓰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렇죠. 네네. 혹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아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계속 수정의 작업을 또. 그렇죠. 네. 근데 광부 스타일도 있어요. 광부 스타일. 저 깊숙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저 위험한 심연의 세계로 싹 잠정. 무심히 들어가는 네. 그런 스타일도 있고. 안 감독님. 그러면 강부, 농부, 어부. 네. 저는 그 스타일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보다 아니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이런 뭐 농부든 광부든 이렇게 쓰시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간혹 그거 이렇게 열심히 쓰시고 남들에게 잘 안 보여주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도 잘 안 들어서 아마 그런 걸 텐데, 그런데 제 생각에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관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꼭 스킵하지 마시고 뭔가를 쓰시면 꼭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스타일이에요? 무슨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유형이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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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농부든 어부든 물건 캐스럼 내놔서 파는 거죠. 뭐.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농사할 때마다 사람들 불러서 보여준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 이제 잡는 것도 막 보여주고. 가락동 스타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되게 경매 아닌가요? 경매? 아니 근데 안 감독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시나리오를 보여주면 일단 다 상처를 줘요. 그리고 심하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할 때가 정말 겨우 좋아지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최동 감독님 아내가 또 프로듀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강 싸우는. 감독님이 그 OTT 드라마 대본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건 저는 이제 주로 취재를 많이 하는데, 관련된 분들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사건과 연루돼 있거나 직업군이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제 취재해가지고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녹음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그 드라마 처음 써봤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농부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아침 10시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요. 네. 밤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밥 먹고 1시간 운동, 밥 먹고 1시간 운동, 요 타임으로 해서 계속 하는데, 요즘은 또 한동안 안 쓰다가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컴퓨터 서칭만 하고 뭐 인터넷 서핑만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부 스타일로 한번 써보시면. 저는 이렇게 안 돼요. 저는 밤을 못 새요. 저는 1시 전에는 자야 돼요. 8시는 일어나야 되고. 올빼미. 네. 네. 감독님도 밤에 쓰세요? 아닙니다. 네, 저도 아침에 쓰는 편입니다. 네. 네. 다 틀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그러면 얼른 최동 감독님 재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오늘 진짜 작업하다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또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들끼리 있을 때 하는 얘기랑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감없이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타로 나오셔서. 네. 오늘 이렇게 그 감독님들과 또 올해의 영화로 선정되신 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한국 영화의
이렇게 화제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한국 영화계가 어떻게 또 미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태진 감독님 먼저 이번에는 네. 네, 작년에 올빼미를 개봉했는데 벌써 작년이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1시간 반 이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네. 그러나 네.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네. 감독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화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지금 싸지 않은 입장료라고 알고 있는데 영화도 안 보시고 또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예, 정말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계가 좀 더 살아나고 우리 영화인들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주변에도 많이 한국 영화 사랑해 달라고 좀 알려주시고 저희 영화 잘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또 응원과 격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외계인 2부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계인 2부를 빨리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해요. 어차피 이 영화의 운명은 2부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부를 그 후반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다는 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짜릿하고 뭐 이거보다 재밌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마치 음식점을 하는 그 음식을 만드시는 분의 심정과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열심히 만들고 여러분들도 뭐 영화도 보지만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최동원 감독님께서 24일 또 디렉터스 어워즈 또 고지를 네, 2월 해주시죠. 24일 날 제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월 네. 24일 날 제 21회 그 디렉터스 컷 어워즈가 열려요. 그 네이버 나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디렉터스 컷 어워즈는 너무너무 재밌는 행사예요. 아무 규칙도 없고 어느 누구도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편하게 하는 그 영화제인데 그 영화제만 봐도 지금 한국의 영화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들을 감상할 수 있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감독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극장 관객 입장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관객분들께도 마지막으로 같이 박수 치면서 자리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